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3년 경력의 독일 방산 전문가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이란이 날린 탄도 미사일 150발이 단 한 발도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요격률 100%. 수조 원짜리 독일 레이더가 눈을 감은 그 순간 저런 걸 숨겼다고?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탄도 미사일 150발을 동시에 쏘아 올린 그 밤. 수조 원짜리 서방 방공 시스템이 모래 폭풍 앞에 완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의 기술진 수십 명이 속수무책으로 두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낡은 트럭 한 대가 모래먼지를 뒤집어쓰고 기지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짐칸에 공구함 5개를 실은 채로요. 5명이었습니다. 한국 사람 5명. 그리고 72시간 뒤 이란이 날린 150발의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요격률 100%, 피해율 0%. 이 숫자가 전 세계 국방부 메일함을 동시에 채웠고 그날 이후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미넨 공과대학에서 레이더 전파 굴절 분야 박사 논문을 막 끝낸 새파란 공학자였어요. 하지만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IRIS-T 개발팀에 합류한 건 31살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미넨 공과대학에서 레이더 전파 굴절 분야 박사 논문을 막 끝낸 새파란 공학자였어요. 독일 연방방위청, 그러니까 BAAIMBO에서 연락이 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IRIS-T는 당시 독일이 국가적 위신을 걸고 개발하던 차세대 단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으니까요. 면접 자리에서 당시 개발팀장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바그너, 우리가 만드는 건 무기가 아니야. 유럽의 방패야. 독일의 정밀함이 하늘을 지키는 거라고. 그 말이 33년 내내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독일의 정밀함. 우리는 그것을 믿었어요. 아니, 신앙처럼 품고 살았죠. IRIS-T는 정말 대단한 무기였습니다. 초속 1200m로 날아오는 표적을 반경 25km 안에서 차단했어요. 탐지 정확도 99.3%. 독일이 설계하고 독일이 검증하고 독일이 세계에 팔았습니다. 노르웨이, 그리스, 스웨덴,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시스템이 들어간 나라마다 방공망이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의 기술 총괄로 20년을 보냈고 이후 BAAIMB 방공 시스템 담당 국장으로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이 끊이지 않았어요. MBDA가 저를 중동 방산 수출 자문으로 영입했거든요. MBDA는 독일, 프랑스, 영국이 공동 출자한 유럽 최대 방산 기업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2위, 연매출 50억 유로. 저는 그 회사의 중동 전략 자문을 맡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오갔어요. 그리고 사건이 터지기 열흘 전, 저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알다프라는 아랍에미리트 최대의 전략 공군기지입니다. 아부다비 남서쪽 사막 한복판에 박혀있는 이 기지에는 아랍에미리트 공군 전력의 절반이 집결해 있었어요. 그리고 활주로 동쪽 끝, 삼중 철조망 안에는 우리 MBDA가 납품한 IRIS-T 방공포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도입가 2조 3천억 원.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7년 협상 끝에 사들인 유럽의 방패였죠. 기지 지휘관 살렘 알만수리 준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 방공사령부의 실질적 책임자였어요. 악수를 나누는데 손바닥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긴장이 느껴졌어요. 바그너 박사, 잘 오셨습니다. 지역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점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중동은 항상 어딘가 불안했고 발주처는 항상 불안해했어요. 저는 33년간 수십 번의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지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느낀 공기는 달랐습니다. 통제동 복도에 장교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나누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지역 위성 사진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고 벽에 걸린 지도에는 빨간 핀이 이란 국경선을 따라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라인하르트가 통제동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MBDA 중동 총괄이사 마르쿠스 라인하르트. 나이는 저보다 8살 아래인 51살이었지만 야망만큼은 2배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 경영학 석사 출신. 공학을 모르는 영업맨이었어요. 하지만 중동 방산 수주 실적만큼은 회사 역대 최고였죠. 그 남자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공포를 팔았거든요. 고객이 불안할수록, 위협이 클수록 라인하르트의 계약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바그너 박사, 반갑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란 쪽이 심상치 않거든요. 라인하르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그 눈빛이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걸렸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사건이 터진 건 제가 기지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오전부터 모래 폭풍 예보가 있었어요. 아라비아 반도 특유의 샤말, 그러니까 북서풍이 몰고 오는 모래 폭풍이 이 지역을 덮칠 거라는 기상 경보였죠. 기온은 이미 오전 10시에 섭씨 57도를 찍고 있었습니다. 기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왔어요. 숨을 들이마시면 코 안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저는 통제동 안에서 기지 기술 자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공간이었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IRIST 방공망의 실시간 탐지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오후 1시 22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통제동 전체에 경보음이 쏟아졌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천장에서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기술 담당 대위 파이살 알라시드가 메인 콘솔로 뛰어갔습니다. 이상 있습니다. IRIST 메인 레이더 데이터가 끊겼습니다. 파이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가 찍혀 있었어요. 탐지 데이터 수신 불가. 레이더 신호 단절. 저는 즉각 레이더 부체계 담당 기술자에게 무선을 쳤습니다. 진단 결과가 돌아오는데 12분이 걸렸어요. 그 12분 동안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박사님, 결과 나왔습니다. 기술자의 목소리가 무선 너머로 들려왔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열 감지 보정 알고리즘이 작동을 중단했습니다. 57도 외기 온도에서 지상 복사열이 섭씨 82도까지 올라가면서 레이더 전파 굴절층이 형성됐어요. 우리 소프트웨어의 자동 노이즈 제거 시스템이 그 굴절층을 오류 신호로 분류해서 필터링해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굴절층 내부의 실제 비행 물체 신호까지 통째로 삭제됐어요. 제가 박사 논문에서 연구했던 바로 그 현상이었습니다. 레이더 전파 굴절. 사막의 극단적인 지열이 전파를 구부러뜨리고 소프트웨어가 그 굴절 신호를 오류로 인식해서 지워버리는 것. 저는 그 가능성을 30년 전 논문에서 경고했었어요. 하지만 개발 단계에서 그 시나리오는 기각됐습니다. 실제 사막에서 그 정도 지열이 지속되는 건 드문 일이라는 이유였죠. 드문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발이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57도의 사막에서 IRIST에 눈이 멀었습니다. 2조 3천억 원짜리 방패가 장님이 됐어요. 통제동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지 장교들이 뛰어다니고 무선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살렘 준장이 통제동으로 들어섰습니다. 상의 단추를 잠그다 만 채였어요. 관자놀이에 핏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그너 박사, 지금 우리 레이더가 멀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준장의 목소리에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마르쿠스 라인하르트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얼굴이 당황한 것도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단정하게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었어요. 긴급 상황에 넥타이를 고쳐매는 사람. 저는 그 광경이 30년 방산업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준장님, 상황 파악했습니다. 라인하르트가 살렘 준장 앞에 섰어요. 손에는 이미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 IRIST 시스템의 열 감지 보정 모듈이 이 지역 극한 환경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건 하드웨어 한계가 아니라 운용 환경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고고도 보조 레이더 추가 도입이에요. 저희가 즉각 공급 가능한 SPEXER 2000 레이더 포대 2기가 있습니다. 총 4,500억 원 규모입니다. 라인하르트가 서류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형광등 빛에 서류가 하얗게 반짝였습니다. 하단에는 이미 금액과 납품 조건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준비해 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속이 뒤집혔어요. 레이더가 먹통이 된 시각이 오후 1시 22분. 라인하르트가 계약서를 들고 나타난 시각이 1시 37분. 불과 15분 만에 4,500억짜리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레이더가 고장나길 기다린 겁니다. 아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스템의 한계를. 그 한계가 터지는 날이 새 계약의 기회라는 것도. 준장이 계약서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라인하르트 씨, 지금 IRIST가 왜 고장났는지 설명도 안 하고 새 장비부터 팔려는 겁니까? 라인하르트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준장님, 원인 분석은 본사 기술팀이 3주에서 4주 안에 완료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기지상공은 무방비 상태예요. 지역 정세를 감안하면 하루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서명하시면 2주 안에 납품 가능합니다. 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반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일어서서 통제동 밖으로 나갔습니다. 57도의 열기가 얼굴을 강타했어요. 기지 활주로 너머 사막이 아지랑이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2조 3천억 원짜리 레이더가 지금 그 아지랑이 앞에서 눈이 멀어 있었어요. 저는 방어가 뚫린 원인도 모른 채 같은 회사에 더 비싼 장비를 사라는 말에 아무런 대꾸를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33년 경력이 그 순간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등 뒤에서 라인하르트가 준장을 설득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막에서 적이 아니라 고객의 공포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다음 날 정오였습니다. 준장이 결국 밤새 고민 끝에 라인하르트의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수석 기술자 파이살 대위가 야간에 원시 데이터 로그를 뒤지다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IRIST 레이더가 맹점이 되는 시간대가 불규칙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지열이 최고조에 달하는 5시간. 그 구간에서만 정확히 탐지 데이터가 증발했어요. 즉, 레이더가 고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특정 환경 조건에서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구조였어요. 그게 새 장비를 추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건 공학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라인하르트가 팔려는 SPXER 2000 역시 동일한 유럽 방산 소프트웨어 기반이었으니까요. 준장이 새벽에 저를 불렀어요. 바그너 박사,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어떤 서방 시스템도 이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패치가 필요한데 그건 본사 승인이 있어야 해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석 달입니다. 한 달이요. 지금 당장 하늘이 뚫린 상황에서 준장의 얼굴에 체념이 내려앉는 게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기지 작전 참모가 통제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무선 단말기를 쥐고 있었어요. 준장님, 아랍에미리트 방산 연락 채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바이 주재 한국 방산 기술 지원팀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당장 기술진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해요. 한국. 저는 그 단어를 처음에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방공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천궁이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중동 방산 업계에서 한국은 신생 주자였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천궁을 도입한 건 불과 몇 년 전이었고 실전 운용 데이터가 거의 없었거든요. 준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하세요. 라인하르트가 그 말을 듣고는 입꼬리를 비틀었어요. 한국요? 진심입니까? 준장님, 저희 IRIST가 못하는 걸 한국이 합니까? 그쪽은 실전 데이터도 없잖아요. 준장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라인하르트는 혼자 코웃음을 치고 통제동 한쪽으로 물러났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한 건 연락이 간 지 5시간 뒤였어요. 저는 기지 남문 쪽에서 그들을 처음 봤습니다. 준장과 라인하르트, 그리고 저 3명이 남문 초소 앞에 서 있었어요. 하늘에서 헬기가 내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장비 차량 2-3대는 올 거라고. 원격 진단이 가능한 이동식 통제 차량이나 위성 수신, 안테나 정도는 달고 와야 이 기지의 레이더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모래먼지가 먼저 보였습니다. 기지 정문 너머 사막도로 끝에서 흙먼지 기둥이 피어올랐어요. 가까워질수록 윤곽이 잡혔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어요. 트럭이었습니다. 흰색이었을 것 같은데 도색이 절반 이상 벗겨진 낡은 도요타 픽업 트럭이었어요.
짐칸에 녹슨 금속 공구함 5개가 로프로 묶여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막 도로를 달려온 탓에 차체 전체가 모래먼지로 뒤덮여 있었어요. 트럭이 남문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5명이었습니다. 전부 땀에 절은 작업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정장은 한 벌도 없었습니다. 넥타이는 말할 것도 없었죠. 제일 앞에 선 남자가 짐칸으로 올라가 공구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게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 수동 렌치 세트, 그리고 절연 테이프 뭉치였어요. 라인하르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자동차 정비소가 왔나요? 슈퍼컴퓨터 없이 저 구식 장비로 군사 레이더를 고치겠다고요? 저 오실로스코프는 우리 본사 창고에서 15년 전에 폐기한 물건입니다. 라인하르트의 목소리에 경멸이 가득했어요. 뒤에서 기지 장교 몇 명이 낮게 웃었습니다. 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제일 앞에 서 있던 한국 팀장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기지 내부를 바라봤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짧은 머리카락에 자외선에 그을린 거친 피부, 눈가에 깊게 팬 주름.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어요. 주눅 들지도 않았죠. 라인하르트의 경멸 섞인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데도 그 남자의 눈은 기지 동쪽 끝 IRIST 레이더돔이 세워진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계를 보는 눈이었어요. 통역관이 준장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김 팀장, 상황이 복잡합니다. 일단 통제동 안으로 들어오시죠. 팀장이라 불린 그 남자, 김도연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짐칸에서 낡은 수기 노트 한 권과 적외선 온도계를 꺼냈어요. 노트 표지에 한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닳아서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손때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라인하르트가 그 모습을 보더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이 기지가 얼마짜리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낡은 트럭에 노트 한 권 들고 온 사람들한테 기대를 걸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봤어요. 라인하르트는 아까부터 IRIST 레이더돔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계약서와 준장의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김도연은 처음부터 레이더돔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그 순간 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그 차이가 이후 72시간 동안 이 기지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57도의 사막이 내뿜는 열기 속에서 낡은 트럭 한 대가 모래먼지를 털며 기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라인하르트는 코웃음을 쳤고 기지 장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저는 그 트럭의 짐칸을 바라봤습니다. 공구함 5개, 렌치 세트, 절연 테이프, 그리고 손때 묻은 수기 노트 한 권. 진짜 기계의 문제를 들으러 가는 사람이 필요한 건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본능이라는 걸 그때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이 통제동 브리핑룸에 들어선 지 3분이 지났습니다. 팀원 4명은 짐칸에서 공구함을 내리고 있었고 김도연 혼자 통역관을 앞에 두고 파이살 대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레이더 맹점이 발생한 정확한 시각이 언제입니까? 파이살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오후 1시 22분. 김도연이 그 숫자를 보더니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시각 기지 외기 온도는 몇 도였습니까? 섭씨 57도였습니다. 지열 복사 온도는요? 파이살이 잠시 멈췄어요. 그 수치를 따로 기록해두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역관을 통해 파이살에게 말했어요. IRIST 레이더돔이 있는 외곽 진지로 가겠습니다. 안내해 주십시오. 파이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가 돌아보는 방향에 라인하르트가 서 있었습니다. 라인하르트가 짧게 고개를 저었어요. 파이살이 다시 김도연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외곽 레이더 진지는 허가된 인원 외에는 접근이 제한됩니다. 현재 귀팀은 방문 기술 자문 등급이라 레이더돔 반경 300m 이내 접근이 불가합니다. 김도연의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브리핑룸을 나서면서 통역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계약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파이살이 잠시 당황하다가 서류함을 뒤졌어요. 한국 방산지원팀과 아랍에미리트 공군 간의 기술 지원 계약서 사본을 꺼내 김도연에게 건넸습니다. 김도연이 펼쳐서 읽었어요.
짧게 한 군데를 손가락으로 짚고 통역관에게 말했습니다. 제3조 기술진단 권한 조항입니다. 진단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에 무제한 접근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서명한 거 맞습니까? 파이살이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맞았습니다. 국방부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라인하르트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잠깐요. 기술 진단 권한이 있다고 해서 군사 핵심 구조물에 민간 기술자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안 등급 문제예요. 저는 MBDA 중동 총괄로서 이 기지 장비의 공식 유지관리 주체입니다. 귀팀의 레이더돔 접근은 저희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도연이 라인하르트를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라인하르트가 저를 봤어요. 바그너 박사, 저 사람들 막아야 합니다. 자기네 계약서 들먹이며 우리 장비에 손댔다가 뭔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제동 밖으로 나갔어요. 김도연이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지 동쪽 레이더돔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저 멀리 보였어요. 혼자였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레이더돔은 기지 본진에서 도보로 25분 거리에 있었어요. 철골 받침대 위에 올려진 직경 5m짜리 반구형 구조물이었습니다. 지상 8m 높이였어요. 57도 직사광선을 받는 금속 표면은 손을 대면 화상을 입을 온도였습니다. 제가 레이더돔에 도착했을 때 김도연은 이미 안전 로프 하나만 허리에 감고 레이더돔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장갑도 없이였습니다.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 팀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도연이 올라가던 동작을 잠깐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통역관이 뛰어왔습니다. 돔 표면 온도를 구역별로 측정합니다. 지열 굴절층이 형성되는 각도를 계산하려면 실제 표면 온도 분포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김도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57도 열기 속에서 금속 돔 위에 올라가면서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왼손을 금속 표면에 올렸습니다. 장갑 없이 맨손으로요. 오른손으로 적외선 온도계를 쏘아가며 수치를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입에 연필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레이더돔 전체를 격자로 나눴습니다. 각 구역의 온도를 하나씩 찍어가며 노트에 기록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개가 있었습니다. 계획된 움직임이었어요. 20분쯤 지났을 때 김도연이 로프를 잡고 내려왔습니다. 두 발이 모래바닥에 닿는 순간 비틀거렸어요. 저도 모르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김도연이 짧게 손사래를 쳤어요. 혼자 중심을 잡고 섰습니다. 왼손을 보니 검붉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물집이 3개나 잡혀 있었습니다. 57도 외기 온도 속 금속 표면에 맨손을 올린 결과였어요. 하지만 김도연은 손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펼쳐서 방금 적은 숫자들 위에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제가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돔 상단 표면 온도 섭씨 94도, 하단 표면 온도 섭씨 79도, 수직 온도 차이 15도, 수평 구역별 편차 최대 11도. 그 아래에 계산식이 빼곡했어요. 제가 박사 논문에서 다룬 전파 굴절 공식이었습니다. 온도 차이가 만들어내는 굴절층의 각도와 전파, 감쇄 구간을 계산하는 식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레이더가 고장난 게 아니라는 걸. 문제가 소프트웨어의 자동 필터링 알고리즘에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건드리지 않고는 어떤 추가 장비를 갖다 놔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김도연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이미 지난 3일간의 드론 침투 사례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파이살 대위한테서 사전에 받은 데이터였어요. 2페이지를 나란히 펼쳐놓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침투 사례가 전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IRIST 레이더가 지열에 눈이 먼 그 5시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측이 우리 레이더의 맹점 시간대를 알고 있었어요. 통역관이 김도연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필터 문제입니다. IRIST의 자동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이 57도 이상 지열 복사 신호를 잡음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같은 고도층을 비행하는 실제 물체 신호까지 함께 삭제됩니다. 레이더는 작동 중입니다. 단지 스스로 눈을 감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3년 전 제 박사 논문의 경고가 지금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김도연의 진단이 맞다는 건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IRIST 소프트웨어의 자동 필터링 알고리즘을 수정하려면 NVDA 본사 기술팀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운영 소프트웨어는 발주처가 임의로 건드릴 수 없는 독점 코드였으니까요. 승인 절차에 최소 3주, 현장 패치 적용에 또 일주일. 한 달이 지나야 이 레이더가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김도연이 통역관을 통해 파이살에게 물었습니다. 기지 외곽에 사용 중단된 방공 레이더가 있습니까? 파이살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쪽 3번 초소에 천궁 레이더 1기가 있습니다. 1년 전 전력 배분 문제로 가동이 중단됐어요. 지금은 방치 상태입니다. 천궁.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도입한 건 2년 전이었어요. 저는 그 무기에 대해 서류 수준의 정보밖에 몰랐습니다. 김도연이 말했어요. 그 레이더를 본진 전력망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 시스템으로 가동하겠습니다. 본진 IRIST에는 전기 한 줄도 영향이 없습니다. 라인하르트가 뒤에서 끼어들었어요. 말은 쉽죠. 방치된 레이더를 독립 전원으로 돌리면 출력이 불안정합니다. 냉각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 안 할 거예요. 스문의 시간 안에 메인보드가 과열됩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IRIST 시스템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가면 그건 계약 위반이에요. 김도연이 라인하르트를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파이살에게 말했습니다. 3번 초소까지 안내해 주십시오. 라인하르트가 파이살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파이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라인하르트의 눈짓이 뭘 의미하는지 기지 내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이 기지 장비의 공식, 유지관리 주체인 NVDA의 총괄이 반대하면 기지 사령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파이살이 일어섰습니다. 따라오십시오. 3번 초소는 기지 동쪽 경계에서 2km 더 들어간 모래 언덕 뒤에 있었어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반쯤 모래에 덮여 있었습니다. 천궁 레이더돔 위에 캔버스 천이 씌워져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김도연이 도착하자마자 캔버스 천을 걷어냈습니다. 먼지가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레이더돔 표면에 모래에 긁힌 자국이 무수히 나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돔 외벽을 손바닥으로 두드렸어요. 여기저기를 쳐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팀원 박현우가 노트북을 꺼내 레이더 콘솔에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코드를 뽑아내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옆에서 또 다른 팀원 이재훈이 전원 케이블을 찾아 본진 연결선을 뽑기 시작했어요. 박현우가 화면을 제게 돌려 보여줬습니다. IRIST 소프트웨어 내부 로그입니다. 빨간 구간 보이십니까? 화면에 코드가 빼곡했어요. 한 구간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게 서방 자동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입니다. 57도 이상 지열 반사 신호를 자연 잡음으로 분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코드가 지열층 신호와 같은 고도층의 비행 물체 신호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부 잡음으로 묶어서 삭제해요. 레이더가 적을 직접 지운 겁니다. 증거였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드론의 레이더 반사 신호가 잡혔다가 자동 필터가 작동하는 순간 수치가 0으로 떨어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수조 원짜리 방패가 스스로 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인하르트가 걸어왔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코드는 NVDA 독점 소프트웨어입니다. 무단으로 열람하는 건 계약 위반이에요. 박현우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독점 코드를 열람한 게 아닙니다. 출력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로그는 기지 자산입니다. 라인하르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바그너 박사, 이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NVDA 법무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저는 라인하르트를 봤어요. 이 사람이 지금 기지의 하늘이 뚫린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꺼내는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라인하르트에게 직접 말했어요. 마르쿠스, 지금 당신이 하는 게 뭔지 보이십니까? 라인하르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금 이 기지의 레이더가 먹통이고 적이 그 맹점 시간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15분 만에 4,500억짜리 계약서를 들고 왔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팀을 맡고 있어요. 이게 기술 자문입니까? 아니면 영업입니까?
라인하르트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바그너 박사, 당신 지금 선을 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지에 합법적으로 파견된 MBDA 대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당신의 부하가 아닙니다. 라인하르트가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팔짱을 끼고 돌아서서 통제동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도연이 그 광경을 묵묵히 보고 있었어요.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콘솔로 돌아갔습니다. 박현우가 USB를 꺼냈어요. 팀장님, 코드 짰습니다. 김도연이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현우가 저를 향해 설명했어요. 서방 소프트웨어는 지열 굴절층을 뚫으려고 주파수 출력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벽을 힘으로 부수는 거예요. 저희는 반대로 했습니다. 지열층이 만드는 교란 주파수 대역을 파악해서 그 아래로 우회하는 좁은 창을 만들었어요. 주파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깎아내는 겁니다. 역발상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3년간 서방 방산의 논리는 항상 하나였어요. 더 강하게, 더 높게, 더 크게. 장벽이 나타나면 더 강한 출력으로 뚫는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장벽 아래를 기어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USB가 꽂혔어요. 화면에 코드가 올라갔습니다. 천국 레이더의 한국식 수동 튜닝 코드가 이식되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라인하르트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기지 보안 담당 하킴 중령이 무장 경비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킴 중령이 김도연 앞에 섰어요. 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는 기지 보안 규정 위반입니다.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외곽 진지에서 철수하십시오. 라인하르트가 그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겁니다. 한국팀이 진단을 시작하면 보안 규정을 들어막을 생각이었어요. 기지 보안 담당 중령까지 동원해서요. 김도연이 하킴 중령을 봤어요. 그리고 통역관에게 말했습니다. 살렘 준장님을 불러주십시오. 살렘 준장이 3번 초소로 왔습니다. 상황을 보고받은 준장의 얼굴에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한쪽에는 MBDA 총괄 라인하르트와 기지 보안 중령이 서 있었고, 다른 쪽에는 한국 기술팀이 콘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장이 저를 봤어요. 바그너 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갈등하고 있었어요. 한국팀의 진단이 맞다는 건 알았습니다. 역발상 코드가 작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실전, 장비에 이식하는 건 33년 공학자 경력으로 볼 때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인하르트의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잘못됐을 때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으니까요. 저는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증과 절차를 밟는 게 기본이었어요. 실험적인 코드를 실전 레이더에 적용하는 건 제가 평생 반대해 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다른 무언가를 느꼈어요. 라인하르트를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 그 남자는 처음부터 레이더돔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장 원인에 관심이 없었어요. 고장이 만들어낸 공포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김도연은 57도 금속 돔에 맨손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준장에게 말했어요. 천국 레이더 독립 가동을 허가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진 IRIST와 완전 분리된 독립 시스템으로 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실패해도 본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라인하르트가 저를 봤어요. 바그너 박사, 당신 지금 자기 직업 정신을 포기하는 겁니까? 저는 라인하르트를 똑바로 봤습니다. 마르쿠스, 나는 33년간 독일 방산을 믿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하늘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 레이더가 눈을 감았을 때 당신이 꺼낸 건 계약서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공포를 판 게 아니었을까 하고. 라인하르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장이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립 가동 허가합니다. 하킴 중령, 경비 해제하세요. 하킴 중령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라인하르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장님, 이 결정은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준장이 라인하르트를 봤어요. 라인하르트 씨, 당신 회사 레이더가 지금 먹통입니다. 당신이 주신 해결책은 4,500억짜리 추가 구매였어요.
저도 이제 다른 선택지를 찾아봐야 할 것 같군요. 라인하르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김도연이 독립전원으로 천국 레이더 시범 가동을 시작했어요. 비상용 디젤 발전기를 연결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낡은 기계였지만 돌아갔습니다. 콘솔 화면에 데이터가 올라왔어요. 잡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5분쯤 지나자 박현우의 튜닝 코드가 서서히 신호를 걸러내기 시작했어요. 화면이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화면 구석의 작은 점 셋이 깜빡였어요. IRIST 메인 콘솔에는 클리어가 표시된 시간대였습니다. 오후 2시, 지열이 최고조에 달하는 바로 그 시각이었어요. 김도연이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란 정찰 드론셋입니다. 지열 기둥을 타고 올라오는 경로예요. IRIST 맹점 시간대를 정확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붉은 점이 화면 위에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어요. 서방의 수조 원짜리 시스템이 맑다고 선언한 하늘에서 적의 눈이 셋이나 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화면을 들여다보며 33년간 제가 쌓아온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3번 초소밖에 앉아 있었어요. 사막의 밤하늘이 낮보다 서늘했습니다. 모래 위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클라우스, 기술은 도구야. 도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해. 도구가 사람보다 커지는 순간 그건 기술이 아니라 권력이 된다. 아버지는 미넨 외곽의 작은 기계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독일 중소기업의 전형이었죠. 밤새 도면을 그리고 새벽에 직접 선반을 돌리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공학자의 꿈을 키웠어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다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2조 3천억짜리 레이더, 회사 로고가 박힌 슈트, 발주처 앞에서 펼쳐놓는 계약서. 그게 언제부터 저희 정체성이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라면 지금 제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모래 위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 초소 안에서는 발전기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아버지의 공장에서 들리던 선반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초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도연이 콘솔 앞에 앉아서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팀원들은 장비 옆에 등을 기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도연 옆에 앉았어요. 통역관이 없었지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저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계속 적었어요.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발전기 덜컹거리는 소리, 노트에 연필 긁히는 소리, 그 2가지 소리만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고장난 기계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본능으로 여기에 온 겁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선반을 돌리던 것처럼. 사건이 터진 건 이틀 뒤 자정이었습니다. 오후부터 불길한 징조가 있었어요. 기상 위성 데이터의 대형 샤말이 이 지역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경보가 떴거든요. 초속 38m, 시야 가시 거리 제로. 역대 기록에 남을 수준의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저녁 8시에 위성 통신 비상 단말기에 경보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조기 경보 위성이 탐지한 데이터였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라크 국경 인근 발사 기지에서 대규모 이동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속보가 확정됐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탄도 미사일을 동시 발사했습니다. 목표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발사 수량 150발. 추정 도달 시간 28분. 150발.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드론이 아니었어요.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마하 7의 속도로 낙하하는 것들이 150개였어요. 바로 그 순간 통제동 천장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꺼졌어요. 모니터 12대가 동시에 검게 죽었습니다. 에어컨이 멈추자 30초 만에 지하 통제동 안이 찜통이 됐어요. 비상등에 붉은 빛만 남았습니다. 메인 송전탑 3기 동시 붕괴. 샤말이 지상 전력망을 날려버렸습니다. 기지 전체 전력 100% 상실. 전력이 없으면 어떤 방공 시스템도 철판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천궁도, IRIST도, 패트리어트도 전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라인하르트가 비상 손전등을 켜고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놀랍게도 라인하르트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바그너 박사,
이건 불가항력입니다. 폭풍에 전력이 나갔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시스템도 작동 불가합니다. 전 인원 즉각 지하 벙커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팀 장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살렘 준장이 비상등 아래서 입을 열었습니다. 전 인원 대피령을 내립니다. 바그너 박사, 의견 있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장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요. 전력이 없는 상황에서 요격은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때 통제동 문이 열렸어요. 김도연이었습니다. 어깨에 굵은 전원 케이블 뭉치를 걸치고 있었어요. 뒤에 박현우와 팀원 셋이 각자 장비를 나눠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벙커 방향이 아니었어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바깥으로 가는 방향이었어요. 3번 초소가 있는 외곽 진지 쪽이었습니다. 라인하르트가 비상 손전등으로 그 모습을 비추며 말했어요. 지금 어디 갑니까? 밖에 초속 38m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도연이 방진 마스크를 쓰며 말했습니다. 3번 초소에 디젤 발전기가 있습니다. 전원을 살릴 수 있어요. 라인하르트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 발전기는 레이더 한 기 겨우 돌리는 수준입니다. 탄도 미사일 150발 요격은 커녕 탐지도 못합니다. 김도연이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모래 폭풍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빛 속에서 한국팀의 뒷모습이 모래에 순식간에 뒤덮였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남의 나라 사막에서 남의 나라 하늘을 지키겠다고 초속 38m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5명이었어요. 저는 방진 마스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라인하르트가 저를 봤어요. 바그너 박사, 당신까지요? 저 사람들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저는 마스크를 쓰며 대답했어요. 마르쿠스, 나는 무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내가 만든 무기가 지금 눈을 감고 있어요. 그 옆에서 누군가 눈을 뜨려 하고 있다면 나는 거기 있어야 합니다. 라인하르트가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통제동 문을 나섰습니다. 폭풍이 얼굴을 강타했어요.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모래가 폐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한 발짝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방진 마스크 렌즈가 모래로 뒤덮여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저는 발을 내딛었어요. 3번 초소까지 2km. 모래 폭풍 속에서 걸은 게 아니라 기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직립이 불가능했어요. 내 발로 엎드려 모래 위를 짐승처럼 기어갔습니다. 군화 속으로 모래가 들어왔어요. 입안에서 으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3번 초소에 도착했을 때 제 몸은 모래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초소 앞에 예상 못한 게 있었습니다. 대형 구형 디젤 발전 차량 세대였어요. 정유시설 비상 발전용 산업용 발전기였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알다프라 정유시설 야간 총괄 라시드였어요. 58살의 노련한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라시드, 어떻게 여기까지? 공장에서 30년을 먹었습니다. 눈 감아도 길을 알아요. 공장 가동을 멈추고 왔습니다. 이 발전기 세대가 지금 이 기지에 남은 마지막 전기입니다. 라시드의 목소리가 폭풍 속에서도 단단했어요. 공장 가동을 멈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전체 원유 생산량의 12%를 담당하는 정유 라인이 멈추는 거예요. 수천억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심장을 떼어다가 레이더 앞에 갖다 놓은 거였어요. 김도연이 발전 차량에 올라가 엔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문제가 드러났어요. 발전기 출력 단자와 천국 레이더 전원부 규격이 달랐습니다. 정유 공장용 220V 교류생 출력을 군용 레이더 안정화 전원부에 직결하는 건 매뉴얼이 금지하는 방법이었어요. 규격이 안 맞으면 연결 불가. 하지만 김도연이 공구함을 열었어요. 안에서 꺼낸 건 공업용 절연 테이프와 대형 스패너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뭘 하려는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발전기 교류 출력선을 천궁 전원부에 테이프로 강제 직결하겠다는 거였어요. 매뉴얼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뉴얼이 없었어요. 28분 안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김도연과 박현우가 케이블 피복을 벗겨냈어요. 발전기 출력선을 천궁 전원부 단자에 갖다 댔습니다. 불꽃이 한번 튀었어요. 김도연의 손이 움찔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연 테이프를 감기 시작했어요. 3겹, 4겹, 5겹. 한 번 발전기 시동이 걸렸습니다.
천궁 콘솔 화면이 깜빡거리며 켜졌어요. 하지만 30초도 안 돼서 과전압 경고가 떴습니다. 화면이 지직거렸어요. 퍽 소리가 났습니다. 매연이 뿜어졌어요. 한 번 발전기 과부하였습니다. 콘솔이 꺼졌습니다. 김도연이 뛰어가 두 번 발전기 스위치를 꺾어 올렸어요. 두 번째 엔진이 덜컹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콘솔이 다시 켜졌어요. 박현우가 그 사이에 전압 안정화 코드를 콘솔에 실시간으로 입력했습니다. 들쭉날쭉한 디젤 전압의 레이더가 버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완충 역할을 하는 코드였어요. 40초가 지나자 두 번 발전기도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김도연이 세 번 발전기로 뛰었어요. 스위치를 꺾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번 발전기로 돌아가 두드리고 흔들어서 살려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세대를 동시에 돌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가 퍼지면 다음으로 넘기고 쉬는 동안 퍼진 걸 살리는 릴레이 방식이었습니다. 무식했어요. 하지만 전기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이 세 개 스위치 사이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반복했어요. 손이 기름투성이가 됐습니다. 작업 조끼가 디젤 냄새로 범벅이 됐어요. 절연 테이프가 열에 끈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천궁 콘솔 화면은 1초도 꺼지지 않았어요. 콘솔 화면에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모래 폭풍 너머 상공 18km 지점에서 낙하하는 물체들의 궤적이 붉은 점으로 찍혔어요. 하나, 다섯, 열, 스물, 쉰. 화면이 붉은 점으로 뒤덮였습니다. 150개였어요. 마하 7의 속도로 쏟아져 내려오는 150개의 탄도 미사일이 화면 위에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격 통제 콘솔 앞에 섰어요. 자동 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폭풍 속 독립 전원, 불안정한 전압, 발전기 릴레이. 이 조건에서 자동 시스템을 믿는 건 도박이었어요. 수동으로 한 발씩 겨냥해야 했습니다. 저는 33년간 수백 장의 레이더 시험 결과서에 서명해 왔어요. 하지만 실전 발사 버튼 앞에 선 건 처음이었습니다. 김도연이 발전기 스위치 꺾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덜컹, 덜컹. 마치 심장 박동 같은 소리였어요. 저는 안전 덮개를 열었습니다. 딸깍 소리가 콘솔 앞에서 울렸어요. 첫 번째 좌표를 잡았습니다. 발사 버튼을 눌렀어요. 천궁 요격탄이 모래 폭풍 속으로 솟구쳤습니다. 화면에 히트가 떴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히트, 히트. 네 번째에서 발전기가 퍼졌어요. 화면이 깜빡거렸습니다. 뒤에서 김도연이 스위치를 꺾는 소리가 들렸어요. 1초 만에 화면이 돌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히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좌표를 잡고 버튼을 누르고 히트를 확인하고 다음 좌표를 잡는 동작이 기계처럼 반복됐어요. 뒤에서 김도연이 뛰어다니는 발소리, 스위치, 꺾이는 금속음, 발전기가 살아나는 덜컹거림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박현우는 콘솔 옆에 쭈그려 앉아 전압이 요동칠 때마다 키보드를 두드려 코드를 수정했어요. 15번째, 30번째, 50번째.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팔뚝이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80번째. 발전기가 또 퍼졌어요. 이번에는 2초가 걸렸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는 동안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화면이 돌아왔습니다. 81번째. 버튼을 눌렀어요. 90번째. 100번째. 손이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누르고, 잡고, 누르고, 잡는 동작만 이어졌어요. 120번째. 130번째. 140번째. 발전기가 3번 더 퍼졌어요. 그때마다 김도연이 1초 안에 살려냈습니다. 화면이 꺼진 1초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105번째 히트, 150번째. 화면이 텅 비었습니다. 경고음이 멈췄어요. 150발 전탄. 요격률 100%. 피해율 0%. 숫자가 화면 하단에 표시됐습니다. 저는 콘솔 앞에 두 팔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발전기 덜컹거리는 소리, 폭풍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그 소음들이 귀 속에서 웅웅 울렸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김도연이 발전기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투성이 손을 작업조끼에 닿고 있었어요. 얼굴이 모래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김도연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저는 그 고개를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3년 동안이 한 번도 없었던 감정이었어요. 독일의 정밀함이 하늘을 지킨다고 믿었던 사람이 지금 낡은 디젤 발전기, 세대와 공사장 테이프로 이어진 한국 레이더 한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진짜로 하늘이 지켜졌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폭풍이 걷히기 시작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초속 38m의 샤말이 잦아들면서 하늘이 조금씩 열렸어요. 기지 상공이 드러났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라시드가 가져온 발전 차량 3대가 3번 초소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사막의 건조한 공기에 섞여 퍼졌어요. 발전기 덜컹거리는 소리가 서서히 낮아졌습니다. 김도연이 스위치를 내리자 엔진들이 하나씩 꺼졌어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3번 초소 콘솔 화면에는 여전히 숫자가 떠 있었어요. 150발, 요격률 100%, 피해율 0%. 저는 그 숫자를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33년 방산 경력에서 이 숫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시험 사격에서도, 실전 운용 데이터에서도 150발 100%는 이론상 가능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바뀌지 않았어요. 살렘 준장이 들어섰습니다. 폭풍 속에서 벙커까지 갔다가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군화에 모래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준장의 시선이 콘솔 화면에 멈췄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김도연에게로 걸어갔어요. 준장이 아랍어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통역관이 전달했어요. 감사합니다. 딱 2글자였어요. 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준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였어요. 통화가 끝나자 준장이 저를 봤습니다. 바그너 박사, 지금 즉시 라인하르트 씨를 불러주십시오. 라인하르트는 벙커에 있었어요. 제가 무선을 치자 3분 뒤에 나타났습니다. 3번 초소에 들어서면서 콘솔 화면을 봤어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라인하르트의 얼굴에서 뭔가가 사라졌습니다. 교만이었어요. 33년간 유럽 방산의 권위로 무장하고 다니던 그 교만이 150발, 100%라는 숫자 앞에서 순식간에 빠져나갔어요. 살렘 준장이 라인하르트를 봤습니다. 라인하르트 씨, 어젯밤 우리 기지에 미사일 150발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회사 레이더는 전력이 나가기 전부터 이미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당신이 우리한테 제시한 건 4,500억짜리 추가 구매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막았어요. 라인하르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장님,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실전 장비에 이식하는 건 위험한 판단이었어요. 저는 책임 있는 자문을 한 겁니다. 준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책임 있는 자문이요. 어젯밤 기지에 3,800명이 있었습니다. 정유시설의 야간 조 노동자만 2,400명이에요. 당신이 책임 있는 자문을 하는 동안 저 5명은 초속 38m 폭풍 속에서 공사장 발전기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라인하르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장이 계속했어요. MBDA와의 모든 추가 도입 협상을 전면 중단합니다. 현재 배치된 IRIS-T 시스템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즉시 반납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기지에서 나가십시오. 라인하르트가 눈을 깜빡였어요.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장님, 이건 외교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본사에 보고하면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낮은 목소리가 라인하르트의 말을 끊었습니다. 라인하르트가 저를 봤어요. 도움을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라인하르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3번 초소 밖으로 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제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지켜봤습니다. 20년 넘게 중동 방산 시장을 독점하던 서방의 권위가 떠나는 뒷모습이었어요. 수조 원짜리 계약서도, 깔끔한 양복도, 유럽 방산의 위신도, 그 모든 것이 저 뒷모습과 함께 사막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낡은 발전기 3대와 기름때 묻은 공구함 5개였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지평선이 붉게 물들었어요. 밤새 폭풍이 핥힌 기지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살렘 준장이 국방부에 전화하는 동안 저는 3번 초소 밖에 나와 있었어요. 김도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격이 끝난 뒤에도 쉬지 않았어요.
발전기 사이를 돌아다니며 어젯밤 릴레이 작동 기록을 노트에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과부하가 걸린 시점, 전압 변동 구간, 스위치 전원 타이밍. 빼곡하게 적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통역관을 불렀습니다. 김 팀장,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김도연이 노트에서 눈을 들었어요. 처음 이 기지에 왔을 때 추방 얘기도 나오고 접근 금지도 당하고 경비한테도 막혔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통역관이 전달했습니다. 김도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고장난 기계가 있었으니까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33년간 방산업계에서 수백 번의 협상과 수천 장의 계약서를 다뤘지만 그 한 문장만큼 단순하고 정확한 이유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장난 기계가 있었으니까. 그게 전부였어요. 추방 통보도, 접근 금지도, 경비의 총구도 그 앞에서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고장난 기계 앞에 있어야 한다는 본능 하나였습니다. 저는 라인하르트를 생각했어요. 그 남자도 33년 경력의 엔지니어 출신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본능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인가 계약서와 매출 목표로 덮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버지의 공장에서 선반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그 아이가 수조 원짜리 방패를 파는 사람이 되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걸 김도연이 일깨워줬습니다. 57도 금속돔 위에서 맨손으로 온도를 재는 모습으로 살렘 준장이 전화를 끊고 나왔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긴장과 피로가 빠진 자리에 뭔가 단단한 것이 들어선 얼굴이었어요. 준장이 김도연 앞에 섰습니다. 통역관 없이 아랍어로 말했어요. 통역관이 전달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 결정이 났습니다. 어젯밤 3번 초소에서 진행된 수동 튜닝 데이터와 요격 기록 전체를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공식 작전 자산으로 등재합니다. 그리고 이 기지의 방공 시스템 운용 기준을 전면 개편합니다. 새 기준은 어젯밤 이 초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준장이 말을 이었어요. 걸프 협력회의 방위 기술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 데이터를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에 즉시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중동 전체 방공 연합 체계에 이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사막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간 서방이 독점해 온 중동의 하늘이 어젯밤을 기점으로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 변화를 만든 건 첨단 슈퍼컴퓨터도 수조 원짜리 신형 레이더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트럭, 공구함 5개, 그리고 손때 묻은 수기 노트였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기지 정문 앞에 환송 준비가 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준장이 직접 지시한 거였습니다. 양고기가 통째로 구워지고 있었고 아랍에미리트 전통 커피가 금잔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지 장교들이 정문 양옆에 도열해 있었어요. 하지만 김도연과 한국 팀원들은 정문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남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이 기지에 들어왔던 바로 그 초소 방향이었습니다. 낡은 도요타 픽업 트럭이 거기에 있었어요. 공구함들이 다시 짐칸에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뛰어갔습니다. 김 팀장, 환송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장이 직접 마련한 겁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구함 위에 무언가를 올려놨어요. 노트였습니다. 어젯밤 내내 발전기 사이를 뛰어다니며 적은 그 노트였어요. 표지에 기름때와 모래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통역관에게 물었습니다. 표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통역관이 읽었어요. 사막 환경 맞춤형 수동 운용 및 비상 전원 교대 매뉴얼. 김도연이 그 노트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통역관을 통해 말했어요. 박사님, 여기에 전부 있습니다. 지열 굴절 우회 각도, 수동 튜닝 코드 업데이트 방법, 발전기 교대 프로토콜 타이밍표, 비상 냉각 직결 절차. 박사님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기름때가 손가락 사이로 번졌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료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젯밤 실전 데이터만 해도 수천억 원어치입니다. 한국 측에 정식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매뉴얼이에요. 기계를 만든 사람이 쓰는 법을 알려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 말에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라인하르트는 레이더가 고장난 그날 밤 15분 만에 4,500억짜리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도연은 150발을 막아낸 다음 날 아침 조건 없이 노트를 건넸어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기지에서 그 차이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노트를 받았어요. 이 얇은 노트 한 권이 지난 사흘 동안 이 기지에서 벌어진 모든 것의 결정체였습니다. 슈퍼컴퓨터 없이, 위성 안테나 없이, 이동식 지휘소 없이, 손때 묻은 노트 한 권이 2조 3천억 원짜리 레이더가 못한 일을 해냈어요. 저는 통역관을 통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김 팀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처음 이 기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당신들을 조롱했습니다. 낡은 트럭, 구식 공구함이라고. 기분이 어땠습니까? 김도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레이더돔이 보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참을 수 있었던 건 이 사람의 눈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눈에는 억울함도 자랑스러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를 보는 눈이었어요. 트럭 시동이 걸렸습니다. 덜컹거리는 디젤 엔진 소리가 사흘 전 처음 이 기지에 들어오던 그 소리와 똑같았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트럭이 남문을 빠져나갔어요.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색이 벗겨진 흰색 차체가 사막 도로 위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양고기도, 금잔도, 도열한 장교들도 거들떠보지 않고 믹스 커피 한 잔 타 마실 겨를도 없이 떠나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남문 초소 기둥에 기대서 그 먼지 기둥이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기지 상공은 맑았습니다. 전날 밤 150발의 파편이 기지 동쪽 모래 언덕에 묻혀 있었어요. 단 한 발도 이 기지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정유시설 노동자 2,400명이 아침 교대를 시작했고 나시드가 가져갔던 발전 차량 세대는 공장으로 돌아갔어요. 정유 라인이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을 만든 건 수조 원짜리 첨단 무기가 아니었어요. 기름때 묻은 노트 한 권과 그 노트를 조건 없이 두고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김도연이 건넨 노트를 꺼냈어요. 표지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한국어 글씨가 느껴졌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글자들이 뭘 말하는지는 알았습니다. 이 사막의 하늘은 이제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늘을 지키는 기준이 오늘부터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가 보고서를 썼습니다. BAAIMBO에 MBDA 이사회에 독일 연방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배운 것들.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33년간 더 강하게, 더 높게, 더 비싸게라는 기준으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하늘을 지킨 건 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사진 한 장을 첨부했어요. 사막 새벽, 3번 초소 앞에 나란히 선 낡은 발전 차량 3대와 공구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름때 묻은 작업 조끼를 입고 노트를 적고 있는 김도연의 뒷모습이었어요. 그 사진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막의 하늘은 그날 이후 달라졌어요. 걸프 협력회의 산하방위기술센터가 한국식 수동 튜닝 방식을 중동연합 방공 시스템의 보조 운용 기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이 차례로 천공 도입을 타진했어요. 중동 방공 시장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서방 독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 교신에서 유출된 한 문장이 전 세계 방산 분석가들 사이에 퍼졌어요. 천공포대는 공격 목표에서 제외하라. 그 문장이 어떤 훈장보다 무거운 인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3년 경력의 독일 방산 전문가가 사막에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와 손때 묻은 노트 한 권이 150발의 미사일을 막아낸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은 우리가 함께 알릴 때 더 빛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선배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